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사회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자기와 정체성을 배울 때 정체성에는 개인 정체성, 상황 정체성, 그리고 사회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 정체성 중에서 그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한국인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분야와 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을 할 때 그 개인의 개별적이고 그 독특한 그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그 집단의 하나의 특성으로 개인을 보고 그 개인을 그 집단에 소속된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사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정체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 소속감과 연대감을 그 부여를 하고 그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한 나라의 국민에게만 우리가 부여하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참정권도 그렇고 어떤 의료 건강 보험 서비스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바로 이렇게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에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은 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그 공유하는 하나의 소속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의 연대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는 그 일종의 동료 의식이 생기고 또 이제 서로 돕는 그러한 연대감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이 사회 정체성은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을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서 그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 정체성은 그 한국 국민에게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러한 기능을 갖겠지만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 중동의 국가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오일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막대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도시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나라가 크지 않은데 이러한 석유뿐만 아니라 관광 또는 국제 무역의 허브로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도시에 아주 초고층 건물들을 짓고 또 공원들을 만들고 하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비율이 아마 한 반수 가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 인도라든지 또는 아시아 국가 또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오랫동안 살아도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나라 그 국민들과 결혼할 수조차 없어요.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생산적인 그 구성원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주 기간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민이냐 또는 외국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별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죠.
성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지역과 같은 어떠한 좀 더 생득적인 지위에 따라서 부여될 수 있는 정체성이 있고요. 또 인종 및 또 이 종족 정체성. 그래서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떠한 그 인종 또는 종족 집단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그러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 또 소속감을 갖는 동시에 또한 타인들이 그 개인을 그 종족 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러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갖는 경우와 또 타인들이 그렇게 갖는 그 시선이 일치하게 되면 그 정체성은 그래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타자들은 그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개인과 또 사회가 갖는 그러한 인식이 불일치하게 되죠. 이것은 상당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은 소수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 그러한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차별을 받는 집단일 경우 그 개인은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는 그 개인을 타의적으로 그 집단 구성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종 또는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수치심이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정체성 또는 국민 정체성이 있죠.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하나의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의 미치는 정체성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의 그 생활 세계가 어느 한 특정한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가는 이 그 국경을 통제하고 이제 그 입국과 또 출국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자격 요건 이것을 여전히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정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에서도 바로 이렇게 한국인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초국가 정체성도 과거에 비교해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또는 세계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초국가적인 교류와 또 협력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최근 들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계급 및 계층 정체성이죠. 자기가 어떠한 그 위치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인 지위를 공유한 사람들 간에 자기가 같은 계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이러한 것도 또 그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신을 하류층으로 보는지 노동자층으로 보는지 중산층으로 보는지 상류층으로 보는지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것의 원인을 찾는 귀인의 과정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계층이다. 지금 현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중상류층의 경우는 현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이 됐던 불평등이 됐던 그와 같은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죠. 이거 영어로 말하면 belief in the just world라고 해서 이 사회, 이 세계가 정의로운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한 개인의 성취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또 시장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반면 자신이 현 체제에서 불리한 계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러한 빈곤이라든가 불평등을 구조의 문제로 설명을 하려 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보다 더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의 불리한 계층들은 그들의 계층의 의식은 구조주의적인 그런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떠한 집단의 정체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일종의 필터 또는 렌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 갖는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는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이제 개인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개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비교 사회 심리학 또 문화 심리학을 할 때 한국인의 이제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사회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사회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 것이 첫 번째가 그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입니다. 이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05년, 2010년, 2015년에 5년 주기로 조사를 했고 또한 2020년에 또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총 20년에 걸쳐서 5년 주기로 한국인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이 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죠. 저도 2010년, 2015년 조사에 참여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이라고 하는 책을 저하고 이내영 교수가 이제 공편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과 사회 인식을 지역사회와 다문화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시민과 국가 인식, 그리고 사회 갈등과 북한 통일 대외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많은 내용들이 이 교과서에서 실린 그러한 글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오늘 강의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국민 종합 요구 조사라고 하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은 그 연구 보고서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하나의 그 의뢰로 국민 대상 또는 전문가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 그 연구의 목적은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중요한 국책 연구원들을 다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일종의 관리하는 하나의 그 기관입니다. 뭐 우리의 중요한 정책 그 연구원들이 많죠. KDI라든지 노동연구원이라든지 그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통일연구원이라든지 등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초연구 또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그러한 연구원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와 같은 기관인데 이 연구회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 정책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할 때 그 주제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로 뭔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원들의 자신들의 관심사를 연구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연구원들인데 그 연구 과제가 보다 더 국민들의 고충이나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제 얼마만큼 그 연구원에서의 연구 주제 발굴이 국민들의 그 요구에 잘 부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150명에 달하는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 국민의 인식도 있고 전문가의 인식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게 굉장히 최근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뤘던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이라고 하는 책의 그 연구 내용과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정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그들의 그 인지 지도라고 할까요? 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인지 지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인식 또는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그렇고 또 한국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 정체성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과 사회 인식을 조사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는 어떠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 또는 트렌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만간 한국 사회의 한 4분의 1가량이 그 고령 인구로 채워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경제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상위 뭐 1% 또는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자산의 규모가 그 하위 뭐 80% 이런 것보다 더 추월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이 사회의 어떤 허리를 지탱해 줬다고 하면 중산층이 이제 더 오히려 하류층으로 전락을 하고 이제 소수의 아주 그런 상류층이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한국 사회는 성장을 멈춘 그러한 엔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해 그 고속 성장하는 그 일종의 그 고성장 사회였다고 하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이제 저성장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어떤 실업의 문제, 그로 인한 또 결혼 또는 출산의 지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화의 진정과 미디어 환경의 급변. 과거에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또는 종이신문들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TV나 종이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또는 그 넷플릭스나 또는 SNS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여가를 즐기고 이제 이렇게 되어 가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집단 극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의사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령이나 세대나 계층과 상관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가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남북관계의 변화도 상당히 아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는 듯 하다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 이게 대립적인 관계로 이게 변화하고 다시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정상회담을 몇 차례 하고 그러면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더니 또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러한 관계가 여전히 이제 서로를 불신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G2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지금 두 G2 국가들이 서로 헐뜯고 경쟁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떤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G0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G2가 아니라 G0. 하나의 정말로 이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만 패권 국가로서의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말 마치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외교라든지 국제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아주 절박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분포나 특성이 굉장히 다양화됐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주 배경의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하면 그 숫자가 이때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또한 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출생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 또 생활 양식을 갖는 세대들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가 되게 2000년대 그때 그 전후로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 지금 한 20대, 30대가 되겠죠.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활 양식은 그들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상당히 좀 다르고 또 충돌하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어떠한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의 원인을 또 이 386 세대로 이렇게 전가하는 이 세대 담론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세대라고 하는 책을 쓴 서강대 사회학과의 이철승 교수가 바로 이 세대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386 세대가 그러면 청년 세대의 문제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항상 사회심리학을 연구하고 소수자를 연구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부닥치는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당장 자기 앞에 있고 가시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가 지각을 배웠을 때 그 정경 배경 그 이론과 마찬가지죠. 배경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386 세대가 이러한 청년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해석을 달리 해요. 하지만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또 나름대로 부모 세대이면서 또 우리 사회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386 세대가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보다 좀 더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세대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철승 교수와 제가 이러한 청년 세대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 한국 사회의 어떠한 뭐 정치 경제적인 변화 또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들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죠.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관, 시민의식, 대외인식 역시 급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한국이 처해져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한국인들의 사고, 또 가치관, 또 태도, 감정 이런 거에도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좀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통일 북한 대외 관계까지 확장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근거한 지역 정체성,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근린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네이버후드죠. 네이버후드. 자기가 살고 있는 하나의 동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가장 아마 행정적으로 이 그 근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동이죠. 동.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 어떤 건가? 뭐 안암동에 산다면 바로 안암동이 자신의 근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암동의 주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린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선은 그 한국 사회는 과거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거 이주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고도로 이동성이 높은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주거 이동이 높았던 거는 그 전세라고 하는 또 독특한 하나의 그 주거 양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죠. 대개 보면 월세가 일반적인 형태죠. 뭐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대체로 한 뭐 몇 달치에 해당하는 이 디파짓을 이제 납부하고 매달 뭐 주택의 가격에 따라 우리가 이제 월세를 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그 주택을 바꿀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이러한 계약 제도가 있어서 보통 뭐 2년 또는 길어야 몇 년, 4년 그 되면은 또 옮겨야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거 이동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근린 정체성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어도 이게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거기서는 자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소속감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든 또 자기가 참여하는 어떠한 뭐 종교 단체든 또는 뭐 동호회든 그와 같은 결사체, 자발적 결사처에 자기의 어떤 소속감이 더 주어지지 자기가 어떤 동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다지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점차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어떤 이동률을 보면 과거보다는 이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독특한 양상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뭐 이웃 마을과 같은 근린 정체성 말고 뭐 동창회든 향후회든 또는 종교 단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발적인 결사체에 참여하는 비율을 우리가 2005년과 2015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10년 사이에 각종 공동체 또는 각종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보다 각종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주의의 확장하고도 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그 경우를 보면은 어떠한 동창회라든가 향후회 이와 같은 그 단체에는 여전히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어떠한 그 자선 단체라든지 이익 짓는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와 같은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데는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의 그 공동체 참여에 관련된 그 하나의 트렌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라든지 구라든지 군과 같은 하나의 지역성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그리고 소속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울의 시민이다라고 그런 인식하는 그 비율이 2005년에 47.4%였으면 2010년이 되면 73%, 2015년이 되면은 85%.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전국적으로도 자기가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또 동일시의 비율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서 이러한 그 근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린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배하고 실행하는 이 단위라고 하는 면에서 여전히 유의미하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동이 빈번했던 그러한 시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중요도가 떨어졌지만 이제 이동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사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소속감을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자체가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 지자체가 사실 각종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로서 부상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 또는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 뭐 이게 공원이 됐던 또는 문화 체육 시설의 사용이 됐던 도서관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구면 다 일종의 그러한 그 스포츠 센터들이 있죠. 그러면 스포츠 센터에 우리가 가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대개 그 스포츠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빈번하게 자기의 혈족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영을 한 2년 전부터 해서 저희 동네에 마침 또 초등학교에 그 부설 그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수영장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수영을 했는데, 지금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간 가지 못했지만, 그러면 거기서 수영장에서 보면 이제 또 레슨도 받고 또 자유 수영을 할 때 그 시간대에 자주 그 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 지역사회 주민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젊었을 때 이런 기획, 그러니까 지금의 뭐라고 말할까, 기획예산처 그런 그 기재부에서 일을 하셨던 공무원이신데, 굉장히 아주 이런 이 운동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일단 자기가 운동을 잘하니까 저만 만나면 막 가리키려고 자기 자랑과 함께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의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사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없죠. 지하철에서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그냥 서로 간에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도시인들의 매너이고 에티켓이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주 사적인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있겠을까. 결국은 이러한 동네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든 또는 대통령 선거든 할 때 선거구가 있죠. 선거구는 바로 그 구 안에 여러 선거 그 구로 이렇게 쪼개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투표를 하려고 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그 지방자치 제도를 통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을 통해서 배분이 되고, 어떤 정치 행위와 같은 것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돼요. 과거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동이 빠르고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또 이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그 중앙 수준에서 보다 지역 수준으로 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같이 이동성이 낮은 취약계층들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근린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독거 노인들의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웃이라든지 또는 그 지자체의 어떤 자원활동가라든지 또는 종교 단체라든지 바로 이렇게 그 근거리에 위치한 이런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0년과 2015년에 한국이 앞으로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로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 보았는데,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일단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하지만 이게 2010년 조사의 결과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그 시기가 아마 2010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의 시점이 2010년이었는데, 바로 2010년 때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의 사회 인식이 상당히 좀 비관용적이고 좀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015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 정말 올해 2020년에 조사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외국인을 단순히 낯선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배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를 우리가 2007년, 2010년, 2015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이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문화 다양성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이주자가 늘면 문화가 풍부해진다든지,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든지, 외국인이 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고, 또 다문화가 마치 하나의 선진화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문화 사회가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닌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외국인을 받아들일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더욱더 늘어난 것이죠. 이걸 보면은 어떠한 규범적인 면에서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한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전체적으로 2010년에 비교해서 2015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다문화 수용의 한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저항이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다문화 국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화 다양성을 더 인정하고 외국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나라를 또는 국민이 되는 조건을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또한 외국인에게도 어떤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소수자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면서 또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더 높아졌고, 또 탈북민과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도를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이 현저하게 타인종과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조사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국인이 다문화나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는 온정주의에서 냉담주의로 변화한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볼 것 같으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크고, 또한 두드러진 변화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거리감도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화교에 대해서는 2010년에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2015년 조사에 화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을 했더니 정말로 화교를 하나의 가까운 친구나 주민이나 또는 결혼 대상자로 보려고 하는 그 정도가 매우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확대된 것은 2년 전에 제주도의 예멘인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러 500명이 이렇게 입국한 그런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보였던 아주 극도의 어떠한 두려움 또 혐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났죠. 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70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또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20대가 또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를 반대하려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20대와 같은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20대에서의 이러한 반난민 정서, 이것은 또 20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소개했다시피 한국인들이 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 수준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만남, 교류 이런 것이 위축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면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와 같이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으로 맺어진 연구 집단에 많이 참여하지,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2차 집단에 대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소속된 단체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에 종친회, 향후회 같은 경우도 44.6%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64.4%로 크게 증가한 거라든지, 동창회도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동창회도 사람들이 안 가는 이런 동호회도 줄어들고 있고 등등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자발적인 결사처에 참여하는 것이 줄면 그만큼 어떤 시민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나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성이 높은 시민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사회에 대해서 더 큰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좀 더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목이나 또는 행동의 양식은 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어요. 이 자발적 결사체가 비록 뭐 연구 집단이든 뭐 동창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도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어떠한 정치적이라든가 어떠한 높은 수준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단지 그냥 친구들과 또는 동창 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참여하면 시민성이 왜 높아질까? 여기서는 일종의 관여적인 시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해도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죠. 거기는 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또 규율이 있고 또 자기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바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모임이나 결사체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이 참여하는 결사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또 행동 양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것이 줄면 줄수록 결국은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트만이 말했던 혼자 볼링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미국 사회가 결국은 각종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계속 주는 것이 이 공동체의 하나의 쇠퇴를 가져오는 그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형태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주면 줄수록 이 공동체 또 사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하나의 인식을 살펴볼 것 같으면 2005년에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2010년으로 가서는 이제 분배가 중요하다. 이것이 다시 2015년에 가면은 경제 성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사회가 진보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 어떤 분배와 같은 복지와 같은 것이 중시되었던 것이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부터는 그와 같은 가치가 약화되고 생존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령이나 학력이 높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분배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령이 낮고 또 진보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탈물질주의 가치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표현의 가치가 더 두드러지고 어떤 탈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잉글 하트의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조사 결과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물질주의만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는 작은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구 국가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1인당 국민소득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탈무주의 가치관이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했어도 여전히 물질주의가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탈물질주의 자체의 비율은 늘어났어도 그게 그다지 높지 않은, 우리는 대다수는 전 혼합형이죠. 물질적인 것과 탈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따라 물질주의가 줄고 탈물질주의가 증대되는 양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일어나도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빠져 있고 최소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적당히 이렇게 혼재하는 형태가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정말로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고 또 근로시간을 제약을 할 때 나왔던 문제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좀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소득이 줄었다라고 비판하는, 왜냐하면은 여전히 시간당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이 일을 해야 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느니 더 많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여전히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생존과 같은 물질주의 가치가 지배적인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고 또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상당히 폭력적인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나라. 그래서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갈등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고 또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끔 되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갈등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 갈등이에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갈등, 또는 노동자와 또 자본가의 갈등과 같은 경제적인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여겨요. 이게 아까 말했던 거 바로 물질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인 갈등이 심각한데 그 경제 갈등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좀 약화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심각성은 과거에 비교해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요. 하지만 더욱더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념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지금 갈등에 있어서 더 고질적이 되고 더욱더 파괴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념 갈등, 그리고 또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 갈등은 과거에 비교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이 지역주의 정당 체계를 허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총선에서도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PK, TK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일종의 우리가 영남, 호남 간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호남 때리기의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아니라 호남인에 대해서 영남 사람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또 강원도 사람들이 함께 호남을 이렇게 비하하고 거리감을 두는 일종의 호남 때리기의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역주의의 양상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경상도의 홀로서기가 아닐까 하는 또 양상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선거가 여전히 소선거구 제도고 그걸 좀 타파하겠다고 해서 비례 대표를 늘리는 위성정당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양당 체제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해버려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양상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에 있어서 주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책임의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국가예요. 국가가 중요한 공공갈등의 원인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국책 사업, 어떤 그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댐을 건설한다든지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또는 시화호 개발이라든지 등등 국가가 어떠한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공공갈등의 책임자, 원인자는 국가인데 그것을 또 해결해야 될 주체는 또 국가인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갈등에서 정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정작 그 주체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동기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한 가지 딜레마가 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풀어야 될 사람 당사자들이 동일하다는 게 하나의 상당히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치 제도도 좀 더 이러한 그 지역에 근거한 이러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또 국가가 일으키는 공공 갈등의 경우도 국가 주도가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풀어가는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는 갈등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중국의 빠른 부상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인에 대한 호감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때 이제 진보 정부 시기에는 좀 미국에 대한 좀 뭔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대신 중국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사태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에서의 어떤 보이코트,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은 이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다 실용적인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그 중국과 대립하기보다는 외교 관계를 다원화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지금 구상은 그 일본과 한국과 이렇게 같은 하나의 그 전선을 형성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의 그 방침에 전략에 동참해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이 일본의 어떤 헤게모니에 위협이 되니까.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죠. 한국은 우리 그 대외 무역의 절반 가량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북한과의 어떠한 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어떠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처럼 미국하고 딱 이렇게 찰떡궁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력해서 어떤 실리적인 그 어떤 외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통일의 인식도 상당히 복잡한 또 변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북한을 형제, 우리 이웃이라고 보는 인식도 갖고 있지만 또 적 또는 남이라고 하는 또 상충된 인식을 함께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북한의 형제, 우리 이웃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줄어든 반면 적 또는 남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낮아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민족적인 동지의감은 약화되고 불신과 경계심은 커진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열망은 하락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좀 부정적이거나 냉랭한 태도는 나이 많은 세대에 비교해서 20, 30대에서 훨씬 더 냉담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왜 북한하고 통일하냐는 거지. 왜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담을 다 져야 되냐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자는 생각이 상당히 팽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20, 30대가 안보 의식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관계도 풀고 좀 더 위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여전히 핵 개발하고 미사일 위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적인 애착이라든가 동일시가 굉장히 약하죠. 이제 지금 5, 60세대 이상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통일 교육, 어찌 보면 세뇌 교육이긴 하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갖다 보니까 통일은 뭐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상당히 이해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50대 이상만 하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반면 20, 30대는 아예 그런 정서가 없죠. 그런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해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바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적인 건데 상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 의식의 교육은 그 과거 기성 세대하고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보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최소한 통일의 길로 가는 하나의 전초적인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어떤 몸으로 자기가 그 학습한 것은 그냥 머리로 학습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과서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인지적인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작죠. 그리고 이해관계와 이게 충돌이 되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되는. 하지만 이것을 자기가 현장을 방문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태도 변화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 연변 지역에 있는 중국 동포 마을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간 자원 활동을 했어요. 자원 활동을 하고 마치고서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심양 근처에 있는 지반이라고 하는 거기가 고구려의 유적지입니다. 장군총이 있고 그다음에 광개토왕비가 있고 고구려가 한때 그 아주 지배했던 그 동북 지역의 그 중심지가 지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반을 방문해서 그런 장군총도 보고 광개토왕비도 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차를 타고 그 백두산 지역에 이도백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에 심양에서 밤에 12시 정도에 타서 밤새도록 침대 열차를 타고 이도백화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백두산으로 올라가서 천지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압록강에 가서 압록강에서 이제 도문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중국하고 북경하고의 접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압록강 또 다리가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도 있고 또 북한과 또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서 중앙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 삼아서 잠깐 팔짱 넘어서 그걸 넘어가지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압록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그 북한의 접경 지역까지 가서 거기 있는 경비인들하고 또 인사도 하고 또 담배도 주고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고구려의 유적지를 보고 또 우리 중국 동포들의 그런 연변 지역의 그 용종이라고 하는 이런 독립운동 그런 그 지역도 탐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을 이제 내려다보고 정말 벌거숭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울창한 중국의 산과 비교해 보면서 아주 비참한 마음도 갖고 이러한 체험을 제가 한 3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이러한 일종의 답사를 3차례를 젊은 청년들하고 했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꼭 한번 그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 남북 분단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하나의 그런 인지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그 현장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그것을 자기가 좀 거시적 사원에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저는 이러한 통일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한국인의 정체성은 여전히 연고주의에 기초한 집단 정체성이 강하고 그 타인물주의적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 또는 최소한 그 혼합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것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됐으면 물질주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물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에서 어느 건축가 부부가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건축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부부인데요. 부부 건축가인데 그 두 사람이 쓴 기사에서 이런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한국인에게는 교육과 부동산이 또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신실한지 그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정말로 이거는 신앙과 같아서 그 성공의 확률은 불과 1%, 10%밖에 안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목매달고 정말 승산 없는 경쟁에 빠져드는 거라든가 이 부동산에 더 지쳐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거의 정말 종교와 같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게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이 정신세계가 정말 물질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항상 상향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바로 이러한 낮은 행복도도 상향 비교의 그런 성향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의, 세대 균열이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있고 나이 든 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민족적, 정세적 유대감을 유지하지만 젊은 세대는 애착을 갖지 못하는 상당히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이런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회의 전환이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구적인 결사체의 참여는 높은 반면 비연구적인 결사체에 대한 참여 수준은 낮은 점은 바로 시민성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념이나 계층이나 세대, 지역 등 이런 여러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심화되었지만 이 갈등을 해소할 어떤 제도적인 하나의 기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대외 인식의 측면에서는 북한과 통일을 둘러싼 남남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이것이 굉장히 크게 남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을 풀어갈 때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회 주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이념 성향은 어떨까, 정치 지형은 어떨까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진보주의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여기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의 책임이 더 많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도주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주의의 비율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와 같은 구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하나의 그 척도를 놓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의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훨씬 좀 다차원적인 거죠. 하나의 시장의 하나의 자유, 또 국가의 관여, 또 개인의 자유, 또 국가의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을 이렇게 묶어 보았을 때 한국의 가장 많은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해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자유는 좀 억누르더라도 더 국가가 더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권위주의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가 또 증가했냐? 또 진보주의도 좀 더 줄어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중도가 좀 더 증가했다. 반면 보수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보수 진보의 비율을 보면 일단 한국인의 이념 성향은 좀 더 그 중심축이 그 진보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기존 질서, 기득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그런
그 불평등한 제도 이것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 또 개인의 복지,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등등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총선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이념의 축은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또는 그 개발 국가, 어떤 경제 성장 그러한 가치만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이제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그 결사체를 만들고 표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이념 성향과 정치 성향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사실 정치인들이 잘 파악하고 반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과거의 어떤 향수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하나의 지역에 근거한 정치만을 하려 했다가는 뭐 이것은 100점 100패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선거 결과도 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뢰와 공정인식에 대한 것을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종합요구조사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요. 평균 이하의 수준이라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2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차원이고 경제인식과 관련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국인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 그 뭐 이렇게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제거든요. 전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편중된 문제고 그것이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은 희소가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또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떤 단기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하나의 그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의 그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로 우리가 전환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민간 임대 주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적정한 그 가격을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주택에서 살아가는 더 이상 부동산이 하나의 그 재산 형성의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바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제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실업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 인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취업난의 문제, 그다음에 이 노후 빈곤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뭐 결혼 출산의 문제 등등. 이게 사실 이런 것이 뭐냐면 그럼 그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노후 빈곤의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개인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국가나 사회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하고, 취업이 안 되면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자녀를 못 낳고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이 교육의 문제도 그렇죠. 교육도 사사화가 되었잖아요. 하나의 개인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의 공포의 사사화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사실은 이게 공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것으로 사사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결국 이것도 사회 문제의 사사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부터 취업에서 결혼, 주택, 자녀 양육, 노후 보장, 뭐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결국 사람들은 생존의 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회 인식이라는 거고,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출신 대학에 대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교육과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다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교육에 대한 그 비용, 이것이 결국은 자녀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자녀 하나를 낳으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그러한 비용을 따진다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어떻게 자녀를 더 낳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인의 책임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이 될 때 사실 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낮은 사회 신뢰도, 체제에 대한 불신, 이것은 하나의 불안한 경제 인식으로 이어지고, 불평등의 심화라고 인식하면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하나의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취업난, 또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 2020년 한국인의 마음 상태를 진단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불만, 불신,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상당히 불만에 차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길을 가더라도 얼굴이 항상 험악하고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못 믿죠. 이러한 것들은 자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불신감, 불안감, 좌절감이 이것이 하나의 결합이 되면 이것은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지난번에 그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또 시위를 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성폭력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 지침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또 의도하지 않게 또 남성들 가운데 또 반페미니즘을 일으키는 양상을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남성들이 다 어떤 잠재적인 그 가해자로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뭐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정말로 서로 험담하고 욕하는 이런 것이, 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 20대 남성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떤 그 여성주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 20대 젊은 남성들은 여성가족부가 아주 주적이 되었더라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게임 못하게 막더니 또 이러한 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마치 가해자로 몰아가는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에 본의 아니게 마치 누가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양상이 되는 거라던가, 또 노인 세대와 또 청년 세대 간에 있어서의 또 혐오 표현 같은 것들. 결국은 이 개인들이 자신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 체제에 대한 불신은 바로 이렇게 그 피해자들 간에 있어서의 그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 사회의 그 소수자들,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기적인 생존주의를 증가시키고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발적 결사 자체는 줄어들고, 이것은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권위주의로의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예외적이에요. 이것은 이 자료는 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특히 건강이라던가 또는 경제라던가 환경에 대한 불안 의식이 제3차 우리가 갈등의식 조사에서 불안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특히 이런 건강, 그다음에 경제, 환경에 있어서 불안감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 불안한 것이 바로 여전히 건강이고 경제이고 환경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더욱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사회 문제들의 연쇄 반응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어떤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조차 중국, 또 러시아, 일본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거나 그리 가는 국가들이 중간에 오히려 더 이렇게 권위주의로 회귀한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슈아 컬렌책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국은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로 이행하고도 여전히 경제성장이 낮고 실업난이 높다 보니까 기꺼이 인전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독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이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화 이후로 정치적인 혼란과 부정부패가 생기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성장을 약속하는 그러한 그 권위주의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가 일성화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 원인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어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출현도 바로 이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와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유일하게 다시 또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우리가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불안, 어떤 생존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도 이 권위주의로 복귀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민주주의의 도피를 막고 또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공포의 공공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죠. 더 이상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이것을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성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역시 중요해요. 이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서민층과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불평등을 좀 더 완화시켜서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경제 성장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의 어떤 역량 강화.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이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론의 공공성의 회복이죠. 바로 이렇게 언론이 공정하고 정말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균형 있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공론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끝으로 이제 정치 제도의 선진화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주의에 근거한 또는 양당이 지배하는 이러한 구도, 또는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아주 그 강력한 이런 권위, 또 대통령 중심제의 그러한 그 너무 지나친 권력의 집중,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진화는 결국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사실 그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주체적이고 하나의 그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인식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여론이 되고 또는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큰 과제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흥에다가 망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들, 뭐 영국이 됐던, 스페인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독일이 됐던, 일본이 됐던,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반이 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하나의 그 국가의 자원으로 결집시켰던 것은 바로 정치력이었어요. 그만큼 정치가 민주적이고 선진화될 때 바로 경제와 같은 자원이 실제 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매우 혐오의 대상이고 하나의 기피의 대상이지만,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